가지고 내가 기술을 가르쳐. 말고 가서 그러지 말고 건너서 좀 거기다 걸려. 지금끼리 맨날 보면서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 몰라. 따로. 처음은 아니면 모르겠다. 아, 냉면은 뭐지? 아, 저 한쪽도 있잖아요. 채권세님 성함 아는 사람 손들 봐. 내려. 다른 사람들 채권세님 성함 몰라. 이게 기본적인 채권세님 성함은 은영애. 자, 그 다음 우리 수업에 제일 오래된 6년차, 7년차가 무슨 은이지? 일어나봐. 간단히. 난 언니. 간단히 일어나봐. 무슨 은이에요? 예. 무슨 은이냐고. 동서남북의 남자요. 남은이 텔레비에 클로즈업 되니까 이쁘더라. 남편이 나갔어요? 못 봤어? 지난 월요일날 남경주 의도 좀 해줬어요. 리액션 때문에. 아니 KBS 여성합 참단 그 녹화 보니까 리액션이 관객으로 가가지고 해줬지 않았네 주인공. 예. 언니 씨 클로즈업 하는데 여기서 보는 거하고 다르더라. 하면서 남은이 씨. 그 다음에 리터 500 일어나봐. 저분 리터 500 일어나보라니까. 뭐 일어나. 어? 아, 물 뜨거운 거랑 국 준다고요. 저분 성함 아시는 분? 김소련. 김소령 씨. 아니 아무리 우리가 비인간적이었더니 뭐 이름 정도는 알고 살아야지. 자 앉아 이제 앉아. 그 다음 겸이 엄마 이름 아는 분 몰라? 성이화 씨. 언니요? 저 방금 생각나. 자, 그 다음 창가에 앉아보시죠. 수빈이 엄마 이름 뭐예요? 이름 원미영. 원미영 씨. 원래 몇 살이지? 왜? 35인가? 맞지? 세상에 너무 좋다. 와. 아, 누가 왜 그때? 저기 원미영 씨는 감삼초등학교에서 2년 전인가? 학부모 영양가가 교수에서 만난 분이에요. 작년가인가? 재작년인가 몰라. 그 다음에 일어나봐 빨리. 우리 이름이 뭐더라? 서귀주 씨. 우리 같이 꺼내서 선생님. 개업해가지고 망하고 지금 집에서 쉬고 있어. 망한 거 아니지? 망한 건 아니고 동업자가 갈등 때문에. 그 다음에 비주 씨는 원래 몇 살이에요? 40살? 39살? 39. 아직 꽃다운 나이네. 자, 비주 씨한테 일어나봐. 이분 이름 모르지 아무도? 알아? 두 사람밖에 모르니까 자기 이름 큰 소리 받대요. 아, 이강희입니다. 이강희 씨. 원래 몇 살? 35살. 맞지? 우리 청가에 있는 비주 씨하고 강희 씨는 코코 외우는 안 돼요. 오늘 일 있어가지고. 그 백합 어린이집 출신이라 코코 좀 따라서 백합 어린이집 학부모로 만나가지고 따라와. 은정씨 나옵니까? 한 학기에 한 번씩 나오는가? 둘째가 집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좀 공부 서길 씨, 이강희 씨. 그 다음 생협팀. 생협팀 차례대로 일어나는 자기 이름. 지금 생협에서 몇 분 오셨나? 5분인가?
이분들 작년 겨울에, 작년 12월 달에 제가 대구 생협 초청받아가서 3번 강의를 했는데 그때 대구 생협 소속이 아니면서 구경 와가지고 아니구나. 그 전에 저 언니가 저 생협에서 오신 분들 제일 큰 언니가 이마트에서 제가 강의할 때 원래 이마트 강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아니면 대학생이잖아. 대학생. 네? 서효정. 아, 이름 이쁘다. 서효정 씨. 그 다음 서효정 씨 왼쪽 누구지? 네. 조유경입니다. 조유경 씨. 네, 대학생 뭐더라? 개인이요. 개인. 네. 근데 아직 짬밥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내가 이름을 못 외우겠다. 서효정 씨 무슨 유경? 조유경. 조유경. 한 2년쯤 나오면 내가 외울 거야. 아, 네. 그 다음 이금영입니다. 이금영 씨 몇 살? 37이고. 유경 씨 몇 살인데? 저 38. 여덟. 네. 진짜 동안이다.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생협팀, 나는 생협팀이다가 저요. 안녕하세요. 황윤정입니다. 황윤정 네. 몇 살? 30년. 여덟. 아니, 금방 저는 정상적인 비율. 그 다음에 혜석 씨 안녕하십니까. 윤혜성입니다. 이현실 만화에 혜석이 나오지. 모혜성도 아예 이게요? 여예요. 윤혜성 씨는 카스를 하니까 내가 이름을 기억하잖아. 또 이제 생협 다 했어? 네. 그 다음 저 윤근이 엄마 이름 모르겠다. 서수연입니다. 예? 서수연. 서수연 씨 네. 원래 몇 살? 37. 아니잖아. 37밖에 안 됐어. 여기가 나갔어요. 네. 아니 난 워낙 이렇게 타고 이래가지고 우리 수연하고 가야지. 어? 수연씨? 수연. 우리 수연씨는 1학기 때 우리 성서롯데캐스트에 있는 그 학교 이름 뭐 장성초등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오셔줄까요? 그 옆에 같이 왔어요. 어떤 사이예요? 저희 아래 위층. 아, 아래 위층. 성함이 어떻게 돼요? 방? 네, 방지현. 지현 씨. 네. 수연이요. 네. 자, 그 다음. 일어나봐라, 저기야. 이 차례인데, 씨. 박정현입니다. 벌써 몇 살? 41. 벌써.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정혜 씨는 제일 큰 언니가 호세호치에서 제가 제일 처음 만난 강의들은 그룹이죠. 제일 큰 언니가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둘째 언니한테 소개가, 둘째 언니가 또 강의를 듣고, 막내한테까지 지금. 박정혜 씨. 그 다음. 네, 정혜랑 동갑 41하고요. 이름은 정현숙입니다. 정현숙 씨. 야 벌써 40 넘었는데도 아직 아가씨 같아요.
진짜 내가 볼 땐 전부 애기 같아, 애기. 또, 현정이. 38 김현정입니다. 또, 그 다음에. 제가 박영신입니다. 어떻게 갖다 했지? 언니는 없어요. 언제는 어떻게 갖다 했지? 이름도 이야기하고. 박영신 씨 또, 옆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정입니다. 아, 45입니다. 45요? 네. 나 우리 대명하고 딸이에요. 동갑이네. 네, 대답인데. 중학교 3학년 1학년. 기억이 고등학교 1학년이지? 네. 맞네. 이마트 강의 듣고 왔다고? 네. 원래 이마트, 네. 원래 1학기. 그 이마트는 갈만하네. 이마트에서 이런 인연이 되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세 번째 오신 이름부터 이야기해봐. 네, 안녕하세요. 윤경숙입니다. 윤경숙 씨. 몇 살? 왜? 44입니다. 아, 네. 이 여자들 나이 많으니까 좀 부끄러운가 봐. 뭐 죄짓다, 지금. 네? 아, 프라이버시예요? 나이 얘기 안 젊은 게 몇 살인 줄 아나? 자, 그리고 누나기 처음 왔지? 저요? 그래. 살 빠지고 왔는데 너무 맛있다 생각해. 아니, 두 달 가게 이제 한 달 빠지고, 다 빠지고. 시간대가 금요일만 행사에서 만났어요. 이래 나가지고 이름 이야기해봐요. 안녕하세요. 닉네임 애니 배우고요. 이름이 최윤정, 나이는 38세입니다. 아직 30대야. 아직 내일 모레 많이. 뭐지? 예요. 윤정씨, 최윤정? 윤정, 최윤정. 최윤정? 우리가 이소민이야. 최윤정. 옛날에 행복전도사 하던 그분 이름이 최윤정 아이가? 최윤기야. 자, 이번 학기는 좀 많이 못 들은 중간에 같이 죽었어. 이번 학기는 주제가 생명을 살리는 책이 있죠. 지난 학기에는 뭐 했지? 생명을 살리는 수학 공부법. 그전 학기는? 작년 가을에 저거 했잖아. 행복 교과서 아닌가? 맞지? 작년 1학기 때 잠수의 공부법 맞아? 관심이 없네. 우리가 자녀교육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엄마들 좋아하는 학습, 다른 하나는 아이들과의 소통. 이 두 가지죠. 우리 홍시아 선생님 표현에 따르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이런 그런 책 읽어봤어? 안 읽었겠지. 하도 우리나라는 우파만 방공주의만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왜곡되고 병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홍사 선생, 한겨레신문 논설을 이용하시는 홍사 선생 같은 분은 자기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균형이 잡힌다 이 말이죠. 자.
이 버전을 빌리자면 우리가 자녀교육을 하는 것은 이 양날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학습과 소통. 근데 많은 엄마들이 학습에 경도돼 있어요. 학습 영역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통은 점점 가로막히고 이러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한계가 와요. 일찍 한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2, 3학년 때 경험하고 엄마 힘이 좋은 사람들은 한 여학생들 가서 초등학교 한 6학년 때까지 남학생들 가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엄마들 밀어붙일 수 있지만 네, 그 시기를 지나가면 애들 힘이 더 세졌어요. 엄마가 착하고 이러면 벌써 초등학교 때 한계를 느끼고 그러니까 항상 이 두 날개가 필요하다. 수레는 두 바퀴로 굴러가는 것처럼 학습 영역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고 하니까 학습 영역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학습 영역의 학습 영역이라는 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소통이라는 다른 바퀴로 하나 데리고 오잖아. 데리고 오면 된다는 데가. 둘째가 집에 있다고 아무도 했는데 왜 오지? 둘째 책 같은 거 없나? 뭐 장난감이나 그런 책 같은 거. 둘째 이름 뭐더라? 준영이 큰애가 준영이고 준성 준영. 오늘 백화점에 지금 놀아? 위에 애들이 졸업여행을 갔대요. 그래서 요새는 자,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학습과 소통이라는 두 날개를 가지고 나는 새 같고 두 바퀴로 움직이는 이 수레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소설에서 어머니들과 만날 때 항상 이제 이 두 영역을 이제 늘 머릿속에 제 염두에 두고 저거는 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오니까 저도 항상 이렇게 약 2년 정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 학습 영역과 소통 영역을 골고루 안배하려고 제가 애를 쓰죠. 학습 영역은 다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애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세 영역이 뭐라 했죠?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책 읽기, 행복한 책 읽기.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그 진로를 가르는데 결정적인 수학과 영어 이거죠. 그래서 이 세 영역, 행복한 책 읽기, 자기주도적 수학 공부, 그리고 습득하는 영어 이 세 가지죠. 학습 영역은 다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학기에는 수학 공부법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원래 1학기처럼 또 어떤 학기에는 영어 공부법을 가지고 다시 한 학기 그리고 책 읽기를 가지고 어떤 학기에 한 학기 이렇게 하죠. 그 2년 커리큘럼에서 보통 이제 나머지 한 학기는 소통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어떻게 보면 소통과 관련된 이런 주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긴 안목에서 보면 이제 책 읽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 2년 전 책 읽기와는 좀 다르게 제가 접근하고 있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책 읽기를 제가 책 읽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어떤 책 읽기를 해야 되는지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좋은 만화책은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이제 책 읽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스킬을 가지고 어머니들과 많이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이번 학기는 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제 책 읽기가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이제 엄마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고 하면 아이들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체육계의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니고, 물론 이제 학습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체육계의 더 중요한 의미는 아이들과 소통하는 거죠.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또 체육계를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이런 의미에서 체육기. 이 점을 이제 이번 학기는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강의의 전체 주제를 생명을 살리는 체육기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의 집중력을 고려해서 두꺼운 체육기는 우리가 못하니까 가벼운 그림책을 가지고, 자, 이런 그림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에 다룬 주제는 우리가 이런 그림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엄마들이 행복해질 것인가, 이 문제죠. 그림책을 읽고 엄마들이 여기서 뭐 어떤 메시지를 읽어내고 거기서 뭐 행복을 추수해 올리고 이럴 수 있어야 또 내가 소화한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가 지금 그림책을 한 주에 한 권씩 선정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또 거기서 무엇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제일 첫째 주에 우리가 함께 읽은 그림책이 뭐였는가 하면, 윤정 씨 알아볼라? 자, 모르지. 그 다음 아는 사람 손 들어봐. 고함쟁이 엄마였죠. 자, 왜 고함쟁이 엄마를 첫 그림책으로 선택했는가 하면, 이게 우리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그랬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우리 되면 진짜 여조숙녀 같으십니다. 현숙한 여인 돼갖고. 근데 이제 집에 CCTV를 설치해놓고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이니까 아이들의 눈으로 보니까 엄마들은 전부 고함쟁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이렇게 우리를 예의 바르게 표현한 거죠. 좀 노골적으로 표현한 미친 년 널뛰듯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첫 그림책을 그렇게 우리의 현실을 먼저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을 보면 그렇게 이제 충동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조금 열려서 자기 성질대로 다 하고 나면 자책이 있죠, 자책. 근데 이제 그건 엄마들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이걸 이제 알아야, 그래서 좀 유효가 되죠. 내만 정신과 가야 될 이 상태라고 생각하면 너무 절망이잖아요. 근데 그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집도 다 그렇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명희가 지금 교환학생 유학 가 있다 했죠. 대만 가 있는데, 대만에는 겨울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겨울에 평균도가 17도, 18도에. 그래가지고 지 옷, 겨울옷을 다 집에 두고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뒤져가지고 위에 옷장 뒤집었지. 저도 마음에 드는 파카 이런 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 명희 파카는 줄줄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내가 하나씩 입고 나오려고. 내가 이제 대만에 유학 가가지고 이제 지금 앞으로 뭐고 살지 이제 이런저런 고민을 하겠죠. 그 얼마 전에는 갑자기 말씀드렸죠. 뭐 하겠다고? 스튜어드 하려고 하다가 스튜어디스는 여자고 스튜어드 남자 항공사 승무원 하려고 하다가 그것보다는 비행기 조종 사는 게 자기가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더니 파일럿을 양성하는 학교에 가고 싶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대한항공에는 눈을 우리가 수술했죠. 각막 삽입술을 해가지고 안경을 안 쓰기 위해서 서울에 뭐 강남의 보호학과지가 찾아가가지고 350만 원 주고 각막 삽입술. 그래가지고
눈 수술한 사람은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또 알아보다가 아시아나항공에서 조종사 양성 과정이 있는데 거긴 또 된다네. 1억 6천인가? 학비가 1억 6천이었는데. 뭘 말하고. 그래가지고 몰라 됐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엄마 보고 1억 6천 몰락한 거야. 그래 1억 6천 우리 집에 없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가 또 달리 알아보더니 호주에 무슨 대학이 있대. 타이거스 양성원 대학. 그거 유학 가겠다고 내보고 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내라는 거라. 발급해달라는 거야. 영문으로 돼. 근데 그러면 연세대 경영도 그렇게 아깝잖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가지고 가야 되는 대학이라면 그래도 우리 애가 원하니까 제 생각을 내려놓고 거기서 제가 잔소리 한번 드려요. 네가 미쳤나? 네 학벌이 아깝다. 이렇게 하면 이제 소통이 맞는 거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 하는 줄 알아요? 어머니들이 잘 들으라고. 당연히 우리 부모 생각에는 부모의 생각과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옳죠. 근데 항상 우리가 소통 언제 맡긴다고요? 내가 옳을 때. 싸움은 언제 일어난다고? 내가 옳을 때.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서 이런 말 해주는 데가 없어요. 어떤 책 뒤져보라니까? 없어. 엄마는 그 뭐야 법륜 스님이나 뭐 혜민 스님 한 구절 말하고 그거 좋아가지고 막 카스에 올려놓고 막 멀리 있는 당신이하고 가까이서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고 그리고 내가 직접 아이를 키우고 살아보고 산중에서 내가 돈 닦고 혼자 아도 안 나보고 마누라에 바가지도 안 그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캡처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그걸 이긴 사람들 이야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항상 언제 싸움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옳을 때 일어나요. 부부싸움 언제 일어나? 내가 옳을 때 일어난다니까.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 인간은 맨날 술 처먹고 막 그렇게 그러고 막 아니면 엉뚱한 뭐 주식 투자가 돈 날리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분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떼댁떼댁 엄마들 옳은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이제는 벗어나면 안 되니까. 우리 아이들과 관계에서 똑같아요. 내가 부모로서 아빠로서 맞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염려하니까 하죠. 근데 경험해보면 그 맞는 이야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 앞에서 주눅이 들어. 우리 애는 크니까 이제 주눅까지는 안 드는데 그러면 그만해 됐어 하고 자기 이야기를 안 하죠. 대화가 단절되는 거야. 서로 피해요. 또 시작하는구나 속으로 이런 생각해요. 중학교 이상 넘어가면 이제 애들이 이렇죠. 그러니까 항상 엄마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 목구멍에서 막 넘어오려고 하는 내 옳은 이야기 있잖아. 아이들의 장래가 염려가 되고 이래서 하는 이야기들이 아이들과 소통을 막는다. 이걸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쪽에서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게 기초죠, 기초. 이게 뭐라고요? 근원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빌리자면 선악과, 기독교적으로 가면 선악과라고 하고, 옳고 그름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 이거죠. 우리는 자녀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가 있어서 그런 지식과 정보가 없는 아이들보다 훨씬 많이 알죠. 근데 이상하게 해보면 이놈의 우리가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사고 난다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했죠. 우리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내가 서울대를 가려면 가장 손실길이 있다고 했죠. 지금은 이제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운찬 저는 국무총리 하신 정운찬 선생이 옛날 서울대 총장할 때 그 밑에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입시제도를 개발했는데 그 입시제도 이름이 지역균형선발전형. 지역에서 그래? 아주 우수한 아이들이라면 이런 환경이 수성구나 대치동 같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대에 와서 같이 공부를 시키면 비슷한 성취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 경북 청송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 학생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전교 1등을 한다면 단지 환경이 청송에서 태어나서 그렇지 유전자라든지 학습 능력은 수성구 병신이나 대련 아이들만큼
같은 결과를 낼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국립대학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정원의 3분의 1을 이 제도로 선발했죠. 그러면 이 제도는 물론 명목상으로는 90%는 학교 내신, 10%는 면접인데 면접은 형식적이고요. 거의 뭐 99% 내신으로 학생들 뽑아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각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비고등학교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3명만 서울대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1, 2, 3등 해야 원서를 낼 수 있고 합격을 하려면 2, 3등 해가지고는 안 되지. 무조건 전교 1등 해야 되고 같은 전교 1등 중에도 고등학교 3년 내에 전 과목 1등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안심하고 합격하는 거라. 서울대에서 이 전형을 발표하고 나니까 이제 각 고등학교에서 자기 학교에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밀어주게 하는 거죠.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입시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명예가 고등학생이 됐어. 중학교 때까지 제가 뭐라고 키웠어요? 짜잘하게 학교 내신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장기적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그래서 체력기를 충분히 하고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영어는 길게 보고 잠수의식으로 하고 이렇게 매일 키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내신 엉망이었거든. 제가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이제 입시는 현실이잖아. 갑자기 제가 불안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애한테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이번에 이게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을 받아온다고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전 과목 1등급 1등급 하면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돼요? 이 참 유딩 초딩 엄마들한테 이런 거 내가 잘못이지. 지금 현재 등급제 하에서는 부등급제를 시행하죠. 부등급제. 부등급제라는 말은 이제 전체 학생을 부등급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4%, 위에 4% 이렇게 자르는 거랑 위에 4%는 1등급, 밑에 4%는 부등급. 그 다음에는 11%에서 잘라요. 4.001등급부터 11%까지요. 4.001%부터 11%까지는 2등급. 밑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잘라.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5등급이죠, 5등급. 중간 등급이 5등급인데 이건 밑에서 40%부터 위에서 40% 자르면 중간에 20% 남죠. 40%에서 60%가 요걸 5등급 이렇게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렇게 성적을 사실 9등급제. 거기서 1등급을 하려면 무조건 모든 과목이 4% 안에 들어야 돼. 영어 같으면 영어에서 4% 안에 들어야 돼. 4%. 근데 우리 애가 아빠가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여유있게 장기적으로 보고 실력을 키우는 이런 공부를 시키다가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수능은 고등학교 가서 수능 모의고사를 치니까 중학교 내신과는 전혀 다르게 진짜 전국권에서 놀았다 했죠. 첫 수능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전국에서 약 0.8% 받았어. 문제를 거의 다뤄보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고등학교 문제를 좀 다루니까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2학년 하니까 0.02% 이렇게 놀았거든 주로. 그래서 0.5% 놀았어.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무난해. 근데 이제 서울대를 가서 확실한 길은 뭐라고요? 내신으로 이 지역균형 선발전형으로 가면 변수가 없어. 내신만 좀 가니까. 근데 고등학교 가서 1학년 때 내신 공부를 한 거 보니까 모든 과목이 4% 안에 들어야 되니까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돼. 근데 이게 남창아에 뭐 내신 공부를 안 해보면 뭐 안 하나. 어떻게 공부할 줄 모르는 거야. 내 기억에 내신 공부가 너무 나빠. 그래가지고 제가 뚜껑 열려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애하고 싸우다가 이성을 잃고 목에서 칼 들고 나왔다 했죠. 그런 절망적인 경험을 하고 내가 이제 우리 아이의 성적과 내가 떠났다고 성적에서부터 해방됐다 했어요. 어쩌면 우리 아이가 내 관계가 뭐라 하면 이걸 주식으로 말하면 가장 바닥을 치고 있어요. 바닥을 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아이하고 관계가 한 번도 해쳐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아이와 제 사이의 그 관계가 정말 행복하게 됐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의 내 성격이 정말 나쁘다고 기억하고 있어. 근데 이번에 이제 호주에 있는 파일럿하러
간다고 성적증명서 영문으로 떼라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영광고등학교 가가지고 영문 성적증명서 뗐잖아요. 카스에 올린 거 봤어? 네. 멋진 시간이죠. 자, 이게 우리 아이의 1학년 때 성적증명서인데, 자, 여기 보시면, 엄마들 성적증명서 이런 거 봐도 모르죠. 수능 성적표 봐도 고3 엄마들은 수능 성적을 해석할 줄 몰라. 성적표를 받아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애들 보다가 수능 성적표 나오면 저한테 들고 와요. 그럼 내가 해설을 해줘야 돼. 아, 진짜. 고3 엄마들도 몰라. 성적표가 우리 아이의 여러 가지 지표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읽을 줄은 모르니까 뭣도 모르고 엄마들 애를 잡는 경우가 참 많아. 그래서 성적표 들고 오면 제가 그걸 보고 분석해서 이제 이렇다고 아드님 옥수수 잘하네요. 여기 가면 엄마들 그제서야? 그래. 그랬어. 자, 여기 우리 아이 고등학교 1학년 성적표인데 여기 유닛 이마는 이제 단위라는 뜻이죠. 이 단위. 코리안 랭귀지니까 국어겠죠? 고등학교 1학년 국어를 칩시다. 여기 제일 끝에 보면 요줄 있죠, 요줄. 요줄 보여요? 이게 이제 석차가 석차. 영남고등학교 그 당시 1학년이 601명이네.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제 610명이었는데 몇 놈이 전학 갔나봐. 자, 여기 보면요. 석차만 보면 전부 601명 중에 1등 아니면 2등, 3등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장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문가가 아닌 눈으로 보면 이거 장하게 보이는 거라.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극상위권에서 최상위권에서 이제 0.몇 프로 한다고 극상위권이라고 그래요. 극상위권에서는 자, 잘 봐야 돼. 여기 뭔가 여기. 여기 1번 항목은 석차예요. 대학은 석차로 가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요 괄호안이죠, 괄호안에. 13.9%, 16.1%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아까 등급을 산정하는 소위 석차 백분이라는 거야. 그렇죠?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영남고등학교에서 개념이 없는 거지. 서울대학교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문제를 너무 쉽게 내가지고 동점자가 많이 양산됐다. 그러니까 1등을 했는데 여기 봐요. 여기 뭐 모럴 에듀케이션 도덕인데 윤리인데 윤리 600명 중에 1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석차 백분위를 보면 16.1%라. 16.1%인데 3등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점 받은 놈이 이만큼 100명 중에 16명이 만점을 받았다는 뜻이죠. 만점 받아서 석차는 1등이야. 근데 100분위로 하면 어떻게 돼요? 상위 16.1%. 상위 16.1%는 등급을 따지면 3등급. 서울대를 가는데 3등급 하나 나오면 심하이야, 심하이.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서울대 의대 치대나 경영대 사회대나 이런 데 가려면 이게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아이의 이 석차 100분위를 보고 너무 실망한 거라. 그런데 뚜껑이 열렸어요. 그런데 우리 애는 아빠한테 막 갑자기 맞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라. 자기는 최선을 다했거든. 그때는 내 생각에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석차 100분이다. 석차 100분위는 상위 4% 안에 무조건 들어야 것 같다. 이 생각에 확 사로잡혀있죠. 내 말이 틀린 말 아니죠. 입시 요강을 내가 잘 분석해서 그렇게 해석해낸 거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16.1%를 받고 싶어서 맞은 게 아니고 학교 책임이다, 학교 책임. 그죠? 학교에서 문제 너무 쉽게 되는 바람에 우리 아이는 상위 4% 안에 들고 싶어서 만점 받아도 상위 4% 안에 못 드는 거라. 안타깝죠?
그래서 똑똑한 학교들은 상위권 아이들이 4%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문제에 변별력 있는 문제를 몇 개 섞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위권 아이들 좀 가려주죠. 그리고 또 그러면 상위권 아이들 생각하면 중위권 아이들도 좋은 내신으로 그 대학 가야 될까 경대를 간다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좀 어떤 면에서 좀 수월하게 내야 되고 뭐 이런 딜레마예요, 딜레마. 근데 이제 웬만한 사립대학들은 대부분 사립고등학교들은 최상위권 아이들은 일부러 이렇게 내신 몰아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그래야 그 지역교육선발전형을 가니까. 자,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서울대 입시에서 지역교육선발전형만 내신을 이렇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정시에서도 서울대는 그렇게 한다고 했죠. 정시는 수능 논술 내신을 다 보거든. 그러는 바람에 지난 10년 동안 우수한 자원들을 연세대, 고려대, 경영대학에 많이 뺏겼어요.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작년에 논술을 폐지했고 올해는 정시에서 내신도 안 봐. 이제 서울대 올해 입시부터는 정시에서는 수능만 가지고 학생을 뽑는 거예요. 우리 애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입시 제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피해자. 그 대표적인 피해자들이 예를 들면 대원 외고 같은 경우. 대원 외고는 한 학년에 450명이 있는데 이 450명이 전국에서 우수한 아이들이에요. 대원 외고 가는 정도면. 그런데 해마다 이 450명 중에 약 60명에서 70명만 서울대를 가는 거야. 내신으로 못 가니까. 그죠? 예를 들면 대구 외고나 특목고에서 내신으로 서울대를 갈 수 있어요?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애들은 수능이나 특기를 가지고 가야 되죠. 근데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해버리면 길이 현저히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구외고 같은 경우 해마다 한 학년에서 60명에서 70명이 서울대를 가고 나머지는 다 연고대 경영 이런 데가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들이 맞지만 내 입장에서 맞는 이야기지만 이것 때문에 아이들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많다. 우리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의 최선을 보는 눈이 없는 거라. 저도요 옛날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성적이 이리 좋은 줄 몰랐다니까. 나 우리 애 내신 가면 뭐 그냥 막연하게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내신은 몇 등인지도 몰라요. 근데 막연하게 항상 강의할 때마다 내신은 뭐 저기에서 한 2, 30등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말하고 치웠어. 근데 이번에 성적표 딱 띄우니까. 어쨌든 지로서는 이거 1학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아니고 2, 3학년도 다 그래. 다 1, 2, 3등 제일 못한 등수가 5등, 6등이고 전교에서. 그러니까 애는 최선을 다했죠.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나는 애의 최선을 보는 눈은 없고 내 자녀교육에 관한 내 지식과 정보, 입시 분석 이것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틀린 말 하나도 없어. 어머니들이 CCTV를 보니까 애들한테 악을 쓸 때 엄마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어. 손 씻으라고 하는데 뭐 틀린 거 있나? 양치하라고 하고 만사를 제쳐놓고 숙제부터 하라고 하는데 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알지? 우리 맞는 말을 자기 생활에서 살아낼 힘이 아직 부족한 거죠.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지 나이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눈이 없는 거야. 너무 슬프죠. 아이한테 미안하고. 물론 그 사건이 제 인생에서 큰 복이 됐고 그래서 내가 아이의 성적을 다 내려놓고 이제 아이하고 소통하면서 키웠지만 우리 제 강의 듣는 엄마들도 저처럼 이런 실패를 되풀이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절망이 되고 자책이 되고 정신과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요즘은 뭐 흔히 감기처럼 정신과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막상 혼자서 정신과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그 보통 일이 아니라네. 이번에 우리 교회 형 하나가 양 투병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이제 정신과적으로 이제 밤에 잠이 안 오고 이래가지고 공황장애가 의심돼가지고 자기가 정신과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형이 지금 철학 교수예요. 철학 교수인데 정신과를 가려고 하니까 너무 정신이 상하더래. 사람의 정신세계를 다루는 영역의 교수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갔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건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것이다. 뇌에 이상이 생긴 거죠. 정신과적 질환이 생긴 거니까 우리가 뭐 감기 걸리면 감기약을 지어 먹듯이 뇌에 이상이 생겼으니까 뭐 육체적인 이제 결함이 생긴 거니까 당연히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걸 그렇게 생각하거나 이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서 이 철학과 교수님이 용기를 내가지고 여기 서부정장 가는 데 가면 뭐 국민은행 근처에 무슨 연합 경대연합 신경정신과가 있죠. 거기를 정말 용기를 내서 올라갔대. 이 정신과에 가는 거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지불하고 가는 거예요. 자존심 뭐 다 내려놓고. 거기 또 갔더니 어떤 아줌마 한 명이 딱 앉아있다가 오빠 왔나? 맞는 거야? 그게 평생을 정신과약을 복용을 사는 우리 교회에 자매가 하나 있어요. 도대체 옛날에 우리 형 특강한테도 따라온 적이 있는데 이 서윤주라는 자매인데 얘는 어릴 때 아빠로부터 너무 푸시를 당해가지고 아빠가 이제 이북에서 이제 내려오신 분인데 6.25 때 남한에서 혼자 이제 입지연적으로 이렇게 살아남은 분이죠. 그 겨울에 냉수 마찰하고 뭐 소나무에 왜 새끼줄 감아가지고 담수 때리고 뭐 이런 분들 이런 거 하시는 유도하고 뭐 이런 분인데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분 스가에 남자는 없고 딸만 따잖아. 그 아들 키우듯이 한 거예요. 겨울에 냉수 마찰 시키고. 그러니까 딸들이 조금 똑똑하고 이런데 공부도 잘하고 다 이런 집안인데 그 중에 제일 정신적으로 연약한 이 딸이 그 프레스를 감당하지 못한 거라. 그래서 이제 병이 왔어요. 병이 오니까 이제 막 굉장히 인생을 힘들게 살아냈죠. 그러다가 얘가 엄마가 상서에서 나왔는데 그 남편사니까 상서에서 나왔는데 상서에서 일했는데 자기 학교 담임선생님 만나가지고 그 담임선생님을 따라서 우리 교회 왔어요. 담임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인품이 좋고 이러니까 그때 3학년 언니들이 그 선생님을 따라서 막 선생님 교회 가겠다 하면서 막 가는 날이 있었대. 근데 얘가 1학년인데 너무 가고 싶으니까 선생님 저도 데리고 가죠 했는데 언니들이 네 자리 없다고 오지 마. 선생님 차에 5명이 언니들 타니까 자리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그 선생님 트럭을 타고 왔잖아. 이게 실화야 실화. 트럭을 타고 갔는데 문제는 좋은 자석에 타고 온 언니들은 다 탈락했어. 왔다가 뭐 다 자기 갈 때 갔는데 얘만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하고 함께 살고 있어요. 얘가 근데 평생을 조증을 알고 조울증이라고 있잖아요. 평생을 조증을 특히 알아. 조증을 자기를 막 표현하고 이래야 되는데 억압당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발산되는 거죠. 그래서 얘 말 시키면 계속 하루 종일 떠들어. 침튀게 가면서.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면 이제 감당이 안 돼, 주변 사람들이. 웬만하면 우리가 다 들어주고 하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조증이 고도에 이르면 아무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가면 이제 지가 일부러 이 목사님 말씀 듣고 지가 행복하면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하려면 약을 먹으면 안 돼. 이 조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먹으려면 이 약을 먹으면 혀가 말린다. 혀가 말리고 말려가지고 이제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일부러 어떤 때는 약을 안 먹는다니까. 약을 안 먹으면 조증이 있대. 지 표현은 되지만 이게 약을 계속 끊고 있으면 조증이 심해져서 막 교회를 막 시끄럽게 한 거라. 실패를 못하게 해. 지 혼자 다 떠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도저히 안 되면 있잖아요. 얘가 막 행패를 부리거든. 그 말리면 막 우리 때리고 이래.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지. 입원시키면 이제 2-3달 입원했다 나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우니까 이 병원에 입원하기 싫으면 약을 제때 먹어라 이래요. 이 철학 교수가 자기 그 공황장애 때문에 또 올라갔더니 이 자매가 먼저 와서 이제 약 사러 와서 기다리고. 이 철학 교수인 형이 하는 말이 이번 일요일날 간증을 하더라고. 평소에는 윤주 생각하면 늘 무시가 되고 또 좀 간증하러 나오고 떠들면 저기 또 조증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자기 안에서 약간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난해져서 정신과를 방문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고 나니까 정말 철학 교수가 정신과 가자는 게 보통 죽음이 아닌데 정말 죽을 용기를 다해가지고 이제 살아야 하니까 밤 되면 막 자기가 무섭고 잠이 안 오고 이러니까 이 철학 교수가 이 경배로 정신과에 문제를 딱 올라갔더니
거기서 오빠 하면서 근데 평소에 자기 속에서 조금 무시도 되고 뭐 이렇게 했던 그 자매가 거기 있는 게 자기한테 너무 위로가 된다. 너무 반갑고 인생이 이런 거라니까요. 내가 무시했던 누군가가 그죠? 내가 어떤 입장이 되면 정말 내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무슨 이야기 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왜 이야기를 꺼냈지? 무슨 이야기가? 그래 CCTV 이렇게 살펴보면 엄마들 미친 년들 막 하고 나면 너무 자책이 되고 하잖아요. 힘이 들고 그래 이제 아까도 초반에 말한 것처럼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이걸 꼭 알아야 하고 우리 주변 이웃들도 다 그렇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뭔가 내게 들어온 것이 잘못돼서 그렇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행복은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행복은 조건과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야. 잘 생각해보라니까. 내가 정말 괴로움 없는데요. 내가 누가 미울 때거든. 내가 누구하고 관계가 안 될 때. 특별히 북한에 있는 김정일하고 내가 관계 안 된다고 그렇게 불행한 적 없어요. 또 미국에 있는 오바마하고 관계 안 된다. 그렇다고 내 인생 별로 불행하지 않다니까. 문제는 내가 무시할 만하고 그죠? 그런 내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군가 하고 관계가 안 되면 이거 지옥인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신랑하고 남편하고 관계가 안 돼봐요. 같이 사는 게 정말 짜증나지. 저희가 좀 늦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고.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 못하는데. 우리 와이프 진짜 내가 하나도 애미니까 나가서 교통사고 나서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남편 만나서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라. 그 복인 줄 알아야 돼요. 또 내 아이들하고 관계가 안 될 때 그게 지옥이고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자책이 되고 내가 미친 년 아닌가 싶고 이렇죠. 정작 내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멀리 있는 누군가 뭐 어떤 조건 이런 게 아니고요. 나하고 함께 사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거기서 불행이 발생하는 거라. 근데 소통이 잘 되면 거기서 행복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 꼭 기회가 들었어요. 많은 엄마들이 속고 있어. 돈이 더 많으면, 차가 좋으면, 집이 넓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건요,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은요, 금방 익숙해져. 좋은 집이 산다고요, 기쁜 마음은 2달도 안 가. 내 처음요, 우리 상해와서 파고들이 이사 올 때 진짜 새 집이다 보니까 좋더라고. 뭐 오발 빌트인들 있잖아요. 뭐 야채 씻는 야채 세척기도 달려있더라. 근데 우리 집은요, 그 위에 한쪽을 쌓아놔가지고. 야채 세척기 어디서 있는지 모르라고. 그리고 처음에는 뭐, 옛날 갓찌그리랑 아파트 살다가 막 새 아파트 오니까 뭐 되게 편리하고 막, 수저 넣는 그 수저 그릇 넣는 서랍이 슬라이딩 되네. 딱 밀면 쫙 밀려가가지고 끝에 가서 살짝 슬라이딩 되면서 탁 닫히고. 그 초아파트, 큰 아파트가 그건 개념이 없잖아. 와. 근데요, 이런 건 금방 생각나는 거야. 왜 환경은 별거 아니에요. 문제는 집은 새 집인데 마누라는 내 그만. 야, 이 골치 아프다니까. 자, 우리가 아이들과 관계도 어떤 때는 내가 미친 듯 널뛰듯이 하지만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선택했잖아요. 원래 우리는 그렇지 않다. 내가 다른 것이더라도 옳고 그름이 들어와서 경쟁하고 비교하고 막 불안해져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애들한테 그렇게 하긴 하지만 원래 우리 엄마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그림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위로하는 가장 대표적인 책이 이 책이죠.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제가 이 책을 가지고 학교 학부모 교육 같은 데 가서 주제가 영어가 아니면 아이들과 관계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 그 학교가 전부 눈물 빠져요. 내가 대구 자연과학공학 가서 강의하다가 교장선생까지 와가 다 울더라고. 교장선생님 강의 잘하는가 싶고 왔다가 앉아서 잠깐 듣는다고 앉았다가 혼자 막 손수없다니까 막 울고 있어요. 무슨 부흥이 아니잖아.
책은 뭐 유명한 책이라서 제가 그리고 보현지에서 하도 이야기해서 집집마다 한 번씩 다 있죠. 있어요? 네. 하품 왜?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캐나다 그림 책이죠. 자, 지난주에는 독일 그림 책. 이 작가가 미국 살다가 보니까 이 책 뒤에 작가에 대해 잘 소개하고 있네요. 한번 읽어봐요. 유학원에서 오랫동안 일한 남자인데 그 유학원에 있는 자기 유아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이랬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집에 다 많이 읽어줬죠, 아이들한테.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다독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아기에게 가만히 노래를 불러줍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우리 어머니도 아기들 어릴 때 다 이런 마음을 키웠죠. 어릴 때만. 아기 때만. 아기는 점점 자랐습니다. 자라서 이제 아기는 2살이 되었습니다. 2살 배기 아기는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책장의 책을 전부 꺼내 마구 흩어뜨리기도 하고 냉장고 안을 뒤져 음식을 다 쏟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어머니의 시계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때때로 어머니는 한숨 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 참 동화책인데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뭐가 저속하면 내가 니 때문에 돌겠다. 하지만 밤이 되어 2살 배기의 아기가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살듯이 아기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아이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우리도 이런 일 많죠. 우리 2살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애 잡고 나서 침대에 가가지고 이제 울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아기는 점점 더 크게 자라납니다. 자라서 이제 아기는 9살이 되었습니다. 9살이 된 남자아이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도 놀기만 합니다. 목욕 같은 거 정말 싫다고 때를 쓰죠. 그리고 할머니가 오시면 언제나 버릇없는 말만 하지요. 때때로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이 녀석 동물원이라도 팔아버리고 싶은 그것도 이런 말 자주 하죠. 이 다리 밑에 좁았어. 다리 밑에 누가 찾아가라고 하고. 하지만 밤이 되어 9살짜리 남자아이가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아이 방의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아이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밤만 되면 저 인생 돌아옵니다. 내려가도 아이고. 소녀는 점점 더 자라납니다. 자라서
이제 아이는 10대 소년이 되었습니다. 10대 소년은 이상한 친구들과 사귀고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음악을 듣습니다. 때때로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동물원에 와 있는 기분이지 뭐야. 우리 눈에 전부 이상한 친구들 사귀는 것 같죠. 하지만 밤이 되어 소년이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아이 방의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아이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 커버린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거립니다.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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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10대) 소년은 점점 더 자라납니다. 자라고 자라서 이제 아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은 집을 떠나 이웃 마을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주위가 어두워지면 때때로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이웃 마을 아들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아들의 집에 불이 꺼져 있으면 어머니는 발소리를 죽이고 침실문을 열고 살며시 침대로 다가갑니다. 아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한 그 멋진 아들을 안아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우리 아이처럼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가버린다든지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지금은 이제 외국에 나가 있어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내려오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가끔 엄마가 이제 서울 올라가서 방 청소도 해주고 뭐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보고 싶어도 비행기값 때문에 못 가잖아요. 또 중국어는 영어보다 더 못하잖아. 그래서 더 어렵죠. 이번에 내가 어떤 집에 이런데 상담하러 가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 근데 그 아파트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여자하고 같이 사는 이 부부가 자전거를 이렇게 탄다가 어디 자전거 타고 뒤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먼저 엘리베이터 탔기 때문에 이제 문을 닫줄을 눌러주고 있었죠. 자전거 집어넣을 때까지. 그랬더니 여자는 내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남자는 내보고 뭐 땡큐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땡큐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는 알잖아. 이거 왜 그러? 극하니까 이 남자가 내가 영어 할 줄 아는 줄 알고 이 사람은 반팔 옷을 입고 있어. 자전거 타고 있는 더우니까 나는 이 옷을 입고 갔거든. 그러니까 내보고 뭐 굉장히 추운가 봐요 하면서 뭐 영어를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말인 줄은 알겠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 당신은 참 건강해 보이네요. 반팔 옷을 다 입고. 근데 이걸 영어로 왜 하는 근데 그냥 시웃고 그냥. 다행히 이 남자가 4층에서 빨리 내렸어. 10m까지 가서 골치 아플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대만가 있으니까 이거 뭐 영어도 좀 안 되죠.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점점 더 늙어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애야, 나에게 좀 와주겠다. 이제 나이가 들어 힘이 없구나. 아들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들릴 듯 말 듯 노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하지만 그 뒤를 계속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기운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더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를 안고 아들은 천천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어머니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늘 나의 어머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머니 이제 두 눈을 실명했다 했죠. 어떤 우리 형이 신경과 전문인데도 알 수 없는 우리 형이 책 다 찾아보더라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아직 보고되지 않은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이제 한쪽 눈을 실명하고 서서히 이제 시력을 잃고 또 나머지 한쪽 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발끝부터 서서히 몸이 많이 돼와가지고 몸 밑으로 다 많이 돼가지고 이제 투병하시다가 7개월 그렇게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지 않고 이렇게 병을 앓다가 돌아가시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다 우리가 마음을 받은 것이지만 우리 목사님 우리한테 이제 가르친 대로 이렇게 내게 온 상황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투병하시게 되면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죠. 이런저런 기억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은혜죠. 은혜. 물론 우리 엄마도 우리한테 고함 많이 질렀어요. 우리는 공장에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공장에 가면 기계 소리가 막 석유 공장에 다녔기 때문에 배틀 돌아가는 소리가 항상 시끄럽거든요. 거기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거든. 직원들끼리, 동료들끼리. 그러니까 항상 고함을 지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평소에 말하는 게 다 고함이야. 그래서 우리한테 막 고함도 많이 지르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다 지나가는 거죠. 행복한 것이 아니니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만 내가 추수하면 되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이제 헌신적으로 키운 모든 은혜가 생각나서 어머니 돌아가신 이제 7개월 동안 우리 형제들이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감정을 했는데 우리 어떤 마음으로 이제 감정을 하게 됐는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내가 갚을 기회가 생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명하는 게 너무 행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한다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고 그래요. 당연히 우리는 이제 내가 살려면 내가 행복하려면 어찌하든지 내게 온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어머니를 강요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이제 안 되니까 우리 형이 가톨릭에서 레지던트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톨릭 병원에 엄마가 오래 입원하셨는데 이제 하반신까지 마비되고 이러니까 그놈의 이제 마지막으로 쓰는 게 스테로이드잖아요. 스테로이드 주사 놓고 이래도 더 이상 이제 안 되는 거랑.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집에 와 계시다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실 줄 내 동생이 알더라고. 그래서 이제 형 친구 병원이 여기 대곡병원 신라병원이라고 있죠. 형 후배 가는 병원인데 거기 이제 영안실에 이제 응급실에 모시고 와서 이제 거기서 어머니 인정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를 우리가 이렇게 간호하고 또 마지막에 보내드리면서 또 온몸이 마비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삼형제가 어머니 그 차지찬 발부터 이렇게 주무르고 어머니가 이제 혼수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데도 우리 형은 귀에 대고 호기책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우리 형이 하더라고. 무의식 속에서라도 이런 좋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해진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아주 극히 일부지만 그렇게 어머니한테 표현하고 어머니를 보내주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책이 참 감동적인 인상들이죠. 그날 밤 자기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막 태어난 여자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다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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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그리고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우리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양육을 받고 자라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그 가운데는 뭐 원망도 있을 수 있고 서운함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죠.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이든 다 있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도 선악과를 먹었겠죠. 그래서 자기 옳고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질책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건 기억하면 안 되는 거죠.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버리고 나를 행복하게 한 것만 우리가 추수한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인생을 사는 길인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이렇죠.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키우면서 이 그림책의 어머니처럼 비록 낮에는 저지레하고 뭐 이렇게 하면 속상해서 막 마음도 지우고 하지만 원래 어머니의 깊은 마음은 뭐예요? 밤중에 그 마음인 거야. 그죠? 여기 서양은 그림책이라서 리듬이 내가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늘 이 마음이 진심이죠, 진심. 우리도 속상해서 막 이렇게 품을 때 그게 진심이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해야죠. 뭐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모자지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속상해서 막 하는 말, 그걸 기억하면 안 돼요.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꼭 그런 걸로 상처를 받아.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죠. 아, 속상해서 그렇구나. 그 고등학생들이 이제 엄마하고 관계가 안 돼가지고 저한테 상담하러 오면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너를 속상하게 하는 그 모든 말은 엄마가 불안해서 그렇다. 엄마의 깊은 마음은 그게 아니고 바로 이 마음이다. 정말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우리 아들에게 항상 한 말이 있다. 내가 불안해서 막 이럴 때는 막 목에서 칼도 들고 나오고 이랬지만 정말 내 안에 깊이 있는 마음은 우리 아들에게 내가 제일 자주 한 말이 그 말이라고 했죠.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아빠는 그런 게 아니라 아빠 인생을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너를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으신다. 꼭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 구절 중에 제가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을 아이한테 늘 들려줬죠. 여인이 그 젖먹이는 자식을 어떻게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소홀히 여기겠느냐. 성경 이런 말이거든요. 여자 엄마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그럴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우리 엄마라도 뭐 이혼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아이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상담하는 아이들한테도 내 이야기를 꼭 해줘요. 엄마가 화가 나서 그렇다. 그리고 화가 난 이유는 엄마가 불안해서 그렇다. 엄마도 사랑하는 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엄마 자신도 어떻게 행복한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엄마 안에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 전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가시면 네가 행복해질 줄 알고 그래서 엄마가 불안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애들이 금방 알아줘요. 엄마들하고 좀 달라. 애들은 순수해요. 엄마들은 속으로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공부 좀 잘해야지. 그래도 좀 돈이 많아야지. 아무리 해도 안 돼. 이 기계가 너무 고장나도 많이 고장나가지고 이 웬만한 처방으로는 수리가 안 돼. 수리가.
그렇죠? 우리도, 어머니들도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 종일 속상하고 힘들고 막 불안하고 이래가지고 고함 지르고 막 하죠. 근데 그건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그래서 진짜 애들 미워서 그런 분 아무도 없죠. 속상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엄마 인생이 짜치니까 흔쾌하게 말하면 엄마 인생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한테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진짜 마음 그게 아니에요. 애들이 잠들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침대 옆에 가서 애 볼을 비비면서 잘못했다고 하죠. 아까 엄마가 미쳤나봐 하고 엄마 용서해줘 하고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하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게 우리 진짜 마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나는 미친년 아니니까 정신과 안 가도 되고요. 밤에 침대에 가서 그런 회개를 안 하면 이거 정신과 가야 되지. 근데 다 그렇게 하잖아. 그렇죠? 이게 우리 진짜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마음을 어디서 받은 거죠. 이 책의 주인공 이 남자도 어쨌든 사고 많이 치고 뭐 염색하고 막 밴드하고 이러면서 막 엄마 애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라서 나중에 자기가 다 어른이 되니까 엄마가 늘 자기를 안고 잠자리에 와서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엄마가 늘 사랑을 표현한 것이 어느덧 이 청년에게 와서 자기 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이 나와서 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야.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 부모님 은혜를 다 못 갚아서 애통해할 거 없어요. 원래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갚을 수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부터 받은 그 수많은 일들 어떻게 다 갚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은혜를 못 갚고 불효한다고 속상해할 거 없는 거라. 왜? 우리 원래 그러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갚아요? 갓 태어난 내 아들에게, 내 아기에게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라. 그게 부모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유전돼서 또 우리가 그 생명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내가 받은 일을 다 못 갚고 속상하게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말고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살면 그게 부모님 은혜를 갚는 길이죠. 우리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엊그제 같은데 15년이 지났어요. 또 우리 어머니 병상에 지금 제 카스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엄마가 우리를 사랑했던 것이 우리 형제들 유전되고 또 우리 인생의 스승을 만나서 다른 마음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번에 제 동생이 이제 위암 3기라고 하잖아요. 이거 그 수요일날 가서 이제 그 간호도 전이됐다고 있다고 해서 CT를 찍었는데 MRI를 찍었는데 간호에 여러 군데 전이 됐다 하더라고. 치고 병대병원 남센터 이제 선생님들이 오늘인가 모여서 회의를 한대. 어떻게 이제 치료 방법 결정해야 하는 거죠. 우리 형 말에 따르면 이제 이렇게 전이가 되고 하면 수술하기 어렵다 하더라고. 수술하기 어려우면 이제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런데 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또 제 인생의 스승으로부터 받은 그 간절한 사랑이 더 깊이 이렇게 우러나는 거예요. 자, 사정은 속상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사정에 매이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는 거야. 우리 형이 지난 토요일 아주 중요한 그 말을 했는데 제 카스에 우리 형 강의 꼭 들어보라고 올려놨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전선을 이동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 살다 보면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데 우리가 항상 집중하는 거야. 암에 걸리잖아요. 병이 나죠. 그러면 이 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인생 거기에 말리는 거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보통 이런 암이 걸리면요 주변에서 온갖
도움을 준답시고 자기가 아는 개똥, 민간 지식부터 해서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 다 소개하거든, 지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전화하고 막 해요. 그러면 남 환자는 정말 피곤해지죠. 상대는 생각해서 한다고 조언을 하고, 무슨 용법이 좋다, 무슨 치료가 좋다, 뭐가 좋다, 막 해요. 근데 당사자는 그것도 위로가 안 되거든. 그거 더 헷갈리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런 말을 듣고 막 이리 쫓아가고 저런 말을 듣고 저렇게 쫓아가고 이러다가 상태가 악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투명하면서 자기 남은 인생을 정리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문제 초점이 병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시간을 놓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어려우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죠. 자, 물에 빠졌어요. 내가 물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네. 물에 빠졌다는 말은 나로서는 물에서 나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수영 실력이 있어서 물에 나올 수 있으면 그건 빠졌다고 안 해. 빠졌다는 인식도 없고 그건 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이미 내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은 나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주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어떻게 돼요? 그 페이스 휘말리는 거지. 그러면 더 상황이 아픈데요.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형이 그렇게 딱 강의하더라고. 그 강의에서 전선을 이동해야 된다. 내게 발생한 내 사정, 내 형편,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초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싸움의 전선에서 문제를 옮겨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물론 완치될 수도 있고 또 뭐 얼마 살다 죽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선고를 받으면 우리가 엄숙해 있지 않아요. 사실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나는 거라고 했죠. 단지 집행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산다는 말은 내 생명이 하루 꺼져가는 거죠. 오늘 하루 죽는 거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매일 죽고 있어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점점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걸 내가 피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일생을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유한한 인생을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이렇게 초점을 바꿔야 되죠. 그러면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 여사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 보면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종 전문 학자라고 있죠. 죽음학에 관한 세계적 대가인데 이분 때문에 호스피스 운동이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 전부 이제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는가를 다룬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는 이거 잘 모르지만 죽음이 임박하면 다 뭐라고 해요? 가장 아쉬웠던 것은 내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이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많았는데 그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미래로 미루고 그죠? 엉뚱한데 우리가 막 목숨 걸고 살았던 이것이 다 후회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일이 딱 생긴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애 중간고사 걱정할 때가 아니라니까. 중간고사 끝났나? 기말고사 걱정할 일이 아니라 그죠? 더 사랑하지 못해서 막 안타까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유한하구나. 인생이 참 엄숙한 것이구나. 내게 주어진 삶은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을 때 내 인생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감사하고. 그 소중한 하루를 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내가 물려받은 이 사랑을 아이들에게 마음껏 표현하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잘 사는 거죠. 내 동생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뭐 별로 이제 문제될 것도 없고 우리 와이프하고 싸울 일도 없고 우리 뭐 이제 조 같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 하도 들어가지고 우리 와이프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 부딪힐 일. 우리 와이프 뭐 기분 좀 나쁘고 가서 빚면 되고 물 끓으면 되고 설거지 안 한다고 잔소리 하면 설거지 하면 되고 잔소리 안 하면 또 안 하면 되고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다니까. 아니 우리가 뭐 졸업사 되겠다 하면 뭐 졸업증명 띠 보내라고 띠 보내면 되고 근데 띠 가지고요 카톡으로 자 띠 왔다 하면서 먼저 보여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하잖아요. 내가 됐어 이런 거야. 그 당시에 또 마음이 바뀌어가 있어. 군대 있을 때는 뭐라 했어요. 그 배 타고 해경이 있을 때는 신비에 공부하겠다, 공인행 공부하겠다고 공인행에서 강의 동영상 보내달라 해가지고 근데 인터넷 통화 내가 강의 동영상 다운받아가 막 메일로 첨부해가 보내주고 막 무슨 뭐 해계원리 책 사보내라 걔가 교보에서 4만원짜리 2만원 두꺼운 책 바로 사서 부대로 보내고 막 이랬어요. 근데 한 두어 달 하지만 시들해져가지고 그때 근데 거기에 주목해가지고 네가 이 새끼야 전에 공연에서는 합격할 때는 언제고 또 이번에는 뭐 파일럿을 해?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애하고 싸움 나고 불행해지고 관계 나빠지고 이런 거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었는데 뭐 우리가 자라서 뭐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번에 우리 와이프가 했죠. 우리 와이프는 그래도 경영학과 갔으니까 경영학과에서 가장 손쉽게 갈 수 있는 그 공기업이 금융감독원이나 항공운행 이런 데 가면 완전히 철밥통이고 돈 많이 받고 일 편하고 막 이렇거든. 그래서 그 우리 세 가족이 쓰는 카톡 그 단체 대화방에다가 우리 와이프가 우리가 뭐 파일럿 하겠다 하니까 대부분 거기다가 금융감독은 항공운행 어떤 뭐 이렇게 하니까 금융감독은 이야기만 넣어도 짜증난다. 바로 그렇게 너는 구태의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애들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내 생각을 이야기 안 하면 돼. 그냥 졸업 주면서 뛰어가면 뛰다 주고 과기도 가면 가락하고 오도록 가면 도둑딱 하고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1억 6천 없다 하니까 그럼 하면서 1억 6천 달래. 그럼 명희 엄마가 우리 1억 6천 없다 하면서 미안하다 우리 아들 하면서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미안하면 그건 해본 소리야. 지도 돈 없는 거 다 안다니까. 군대 있을 때도 그랬죠. 지가 탈영하겠다 하면 그래 탈영하자 하면 돼. 지가 탈영하면 안 된다는 거 지가 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미리 걱정이가 탈영하면 감옥 가고 뭐 감옥 가서 인생이 뭐 빨간줄 거 있고 뭐 우리가 이렇게 사람 있잖아요. 진짜 탈영하지 왜 그래? 탈영을 하자 했잖아. 그러니까 지가 애들하고 복귀하겠다고 이런 거예요. 아주 이런 노하우는 어디 가서 못 배웁니다. 하루까지 하면 돼.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저는 정말 평화롭게 살거든. 여러분들에게 이 평화를 매일 말하고 있죠. 저는 여유가 있어. 근데 이번에 동생이 딱 안 걸리니까 내 인생이 더 엄숙해지더라고. 물론 내가 안 걸리보다는 좀 덜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딱 생긴 거야.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서 아 저게 동생의 사건이 아니고 내 사건이기도 하구나. 우리가 그죠? 우리 목사님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일생을 자기가 돈을 모아가지고 창고에 가서 모아놓고 밤마다 고생하는 거야. 누가 훔쳐갈까봐. 근데 거기 하나님이 딱 밤에 나타나거든.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걷어가면 네가 그렇게 애쓴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 인생에게 항상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는 막 애를 써서 뭘 끌어보고 있죠. 이 어리석은 부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이들의 성적 뭐 이런저런 내 자존심 시대까지 관계 친정과의 관계 이런 걸 가지고 나를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유형 무형의 자산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모으려고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밤 내용을 가져가면 이 말을 우리가 무수히 들었거든. 근데 저는 아직 건강하고 주말마다 축구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묻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 제 동생에서 이런 일이 딱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이 더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삶의 영역에서 이번 사건이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내 동생한테서 일어난 이 일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이 사건을 통해서
형편과 사정은 자, 위암 3기. 이게 형편과 사정이에요. 근데 형편과 사정 너머에 있는 다른 긍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추수할 수만 있다면 이 일도 감사가 됩니다. 내동생 아침마다 일어나서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또래들 그 카페가 있는데 거기다가 내동생은 아침마다 출석 체크를 하고 있어. 오늘 하루도 내가 형제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 쓰고 있다. 그 여유가 있으면 이런 고백 잘 안 나오죠. 저도 제 동생이 이런 일이 딱 생기니까 제 주변에 제한테서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뭔가하면 우리 호실치 가서 매주 만나는 여러분들에 대한 제 마음이 저과 훨씬 달라졌어요. 나는 여러분들 늘 만날 수 있을 줄 알고 뭐 안 나오면 뭐 기다리지 뭐 하고 이랬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리 형이 말한대. 내 동생이 지금 안 걸렸다고 여러분들 위로하려고 하는데 여기 여러분들 중에 내 동생보다 오래 산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안 걸린다고 암보험 들어놨는데 뭘로 준다고? 교통사고 죽인 거야.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암보험 들어놓으면 안 걸리면 뭐 치료비 나오고 뭐 이래가 뭐 우리 마누라하고 자식은 좀 뭐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하고 계산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 인생은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문제에 주목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전선을 옮기는 거라. 관점을 옮겨야 돼요. 제가 옛날에 자녀교육 강의를 할 때 말씀드리려고 하면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한다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뭐에 초점을 맞춰요? 아이들의 정서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애가 뭘 깼어. 그릇을 깨가 방바닥에 팍 그릇이 막 파피를 튀어. 그럴 때 우리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야, 이 미친놈아, 저 비싼 그릇을 깨나? 이렇게 되죠.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서에 초점을 맞추면 발전을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우리 애기 괜찮나? 안 다쳤나? 이렇게 되죠. 자, 같은 상황이죠. 그릇이 깨졌다. 이건 객관적인 같은 상황이에요. 문제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라. 초점을 사건에 맞추면 어떻게 돼요? 야, 이 미친놈아, 그 멀쩡한 그릇 왜 깨나, 이 미친놈아. 이렇게 바로 욕 나가죠. 자, 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아이들의 정서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안 놀랬나? 괜찮나? 다친 데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라. 근데 상황은 같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는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전자의 경우에 애들이 주눅 들고 위축되고 엄마한테 미안하고 엄마는 열받고 조금 열려서 혼내게 되고 이렇게 되죠. 열받고 혼나가지고 깨진 그릇 조각 치우다가 손 다칠 거야. 왜? 흥분해 있으니까. 근데 초점을 정서에로 딱 옮기면 전혀 다른 결과가 오는 거죠. 엄마의 그 한마디가 아이들을 크게 위로하고 안 그래도 애가 놀랬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그걸 깨고 나서 엄마한테 미안하다니까. 우리가 안 캐도 꽉 미친 짓을 만질러도 이미 애가 지가 미안해. 그렇죠? 애들이 시험 치고 오면 벌써 엄마한테 미안하다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기잖아. 그리고 자기는 알고 있다니까. 엄마의 기대에 몸에서 미안하다 이거 알고 있어. 근데 또 우리가 뭐 그러다 꽉 지르면서 엄마 공부할 때 아내가 알아봤다 이 미친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애 자존감을 잃고 주눅이 들고. 그래서 항상 초점을 옮기는 거예요. 전선을, 이게 전문적으로 운동권적으로 말하면 전선을 이동하는 거예요. 발생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건 이미 발생했다는 말은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전선을 이동해서 정서 초점을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것을 줄 것입니다. 암 자체는 부정적인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우리 형제들과 내 동생과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의견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큰 다른 것을 지금 깨닫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전보다 우애가 가까워요. 그죠? 형이나 제가 항상 교회에 나가서 이제 동생을 격려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우리 또래 모임 가가지고 이건 싸움이다, 싸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싸움이죠. 해석하기에 따라서 태어난 날부터 다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왜 가난해서 친척집에 보내줘야 되는지, 왜 우리는 중고등학교를 못 가야 되는지, 이거 생각하면 전부 저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삶에서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게 다 암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잖아. 자, 이렇게 생각하면 내 모든 지난날이 저주가 돼. 원망이 돼. 자, 그럴 것인가? 아니면 눈을 딱 거꾸로 해서 생각하면 내 지난 모든 날이 감사가 돼. 어릴 때 아버지도 없었는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잘 자라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한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야. 같은 상황인데. 그렇죠? 여유가 있으면 지금 감사 안 해도 될 것을, 여유가 없으면 내가 지금 감사해야 돼요. 우리 애를 지금 한 번 더 안아줄 수도 있는데 내가 여유가 있으면 호감 지를 수 있다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암 환자로 생각해봐. 우리 애한테 호감 지를 힘이 어딨어요. 애가 걱정이 돼서라도 안고 사랑한다 해야지.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 책을 항상 집에 옆에 두고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저는 이 리듬과는 좀 다르지만 내가 우리 아들한테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내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어떤 경우에도 다운표 쳐야 돼.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네가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성적이 개판이면 너는 뒤진다. 이 마음이었잖아요. 이게 우리 고장난 거죠, 기계가. 조건을 줘, 조건을. 네가 손을 씻고 과일을 먹으면 엄마가 너를 사랑하고 손을 안 씻고 먹으면 너는 뒤진다. 뭐 이런 식으로. 엄마들 아이들 행동 하나하나에 그렇게 해줘요. 근데 제가 뭐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자,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어떤 경우가 없어져야 되지. 예?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강의를 열심히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 어느 날 이게 사라진다. 저도 우리 목사님한테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경우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래요. 뭐 파일럿 하겠다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띄줄게. 지가 거기서 뛰면 되거든. 마이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프린트 하면 돼. 근데 지금 프린트가 없다는 거야. 그 대학교 안에 프린트가 있는데 없을까봐. 지금 공인인증서 지가 갖고 있어. 내가 내 공인인증서 들어가면 못 뛰어. 본인 공인인증서 들어가야 돼. 근데 꼭 내보고 뛰돌라네. 가면 공인인증서 좀 복사해서 보내라. 그러면 내가 집에서 프린트 해줄게. 걔는 공인인증서 어디서 보내는지 몰라. 안 보내. 할 수 없이 내가 있잖아요. 가족관계증명서 띄고 주민등록증 들고 영남고등학교 가고 내가 행정실에 가가. 가니까 다시 가는데 이것들이 다 퇴근했네. 영남고등 행정실 4시 반 퇴근이라니까. 그래서 또 며칠 쉬었다가 다시 또 가가. 그렇게 뛰가지고 이제 국정편으로 보내려 하다가 아이한테 먼저 샘플을 사진을 딱 보내주니까 이제 됐어. 그래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왜? 애가 뭘 하는지 내 사랑하는 아기잖아요. 우리 애기라니까 애기 25 청년이지만 덩치 이제 좀 더 커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게는 사랑스러운 내 아기죠. 우리가 늘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고 있잖아요. 밤에 우리가 아이들 침대에 가서 하는 그 말이 우리의 진심이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하는 걸 가지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건 내가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니까. 잠시 이제 우리 진짜 마음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아이를 정말 깊이 사랑하고 있고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한 거 이거 꼭 기억하고 있다가 애한테 미안하고 하지 말고 잘 때 회개하고 미안하면 돼요. 그리고 또 털고 일어나서 또 하루를 살고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 부모님은 우리 그렇게 살아가셨거든요.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안 좋은 기억이나 상처가 있거든 다 버려.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나를 복되게 하지 않는 거라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버려야 돼요. 사실이라고 꼭 기억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실이 내지는 불행하게 하면 그거 뭐예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내 관점의 기억이지. 내 관점. 내 관점에서 사물을 어떤 각도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판형이 다르다니까. 그렇죠? 엄마들 저한테 카스 친구 신청을 많이 하거든. 내가 생각 모르는 분들이. 그럼 내가 누군가 싶어 그 아줌마 카스 들어가보잖아. 그래?
요즘은 뭐 또 친구 안 하면 또 잘 안 보여주대. 근데 어떤 사진은 좀 공개된 사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눈 떨어지게 누군가 싶어가지고 뭐 그 올려놓은 사진 다 찾아보잖아. 근데 뭐 지 사진 안 올려놓고 전부 사진만 찾는다거든. 가끔 지 사진 올려놓은 분들 보면 전부 선글라스 끼고 아니면 얼짱각도 있어. 그래 어떤 각도에서 딱 찍어 올려놓은 거라. 그럼 내가 보기에 이뻐 보이잖아. 실제는 아닌데. 이번에 베트남에서 어떤 아줌마가 나한테 유튜브에서 우리 강의를 듣고 있어요. 강의만 듣는 게 심화가 환경 공부들과 파일을 들어. 그래가지고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일은 막 상담하고 그런다니까. 이 아줌마가 카드 신청을 했어. 그래 타고 들어가 보니까 한명숙 알죠? 국무총리 한명숙 씨가 베트남에 와서 자기가 마침 공경에서 어떤 동아리에서 만났대. 그래가지고 딱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확대가 보니까 이것도 짱각도 가야 돼. 제각도에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봐도 아는 거지. 그러니까 각도라는 게 이거 왜곡시킬 수도 있어요. 내 어릴 때 추억, 상처, 원망 이것도요. 내 관점의 기억일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사실 수도 있었거든. 근데 어린 내가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들어가고 고함지고 이랬다 이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 인생을 다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로서는 자기 인생이 너무 속상하고 한탄스럽고 이래서 술로 그걸 잊으면서 사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막 원망의 기억이죠. 근데 아버지 당신 인생에서는 외길이지 외길. 어쩔 수 없는 길. 그래서 하셨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어쩔 수 없는 그 인생을 살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시거든 애들 잠자리에서 꼭 이 책 한 번 읽어주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라도 평소에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엄마는 어떤 경우에도 이거 하나 하면 잘 안 되거든.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제가 뭐 쉽게 만다고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해보라니까. 어? 악용? 아이들이 그 상황을 악용해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아직 내가 그런 걸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는 뜻이거든. 저렇게 어떤 경우에도 엄마가 사랑한다 하면 저것들이 버릇 나빠지고 공부도 안 하고 엉망될 것 같죠? 이게 우리 다 생각이지 생각. 생각은 실제가 아니에요. 자, 기억도 왜곡될 수 있고 기억도 실제가 아니고 사실은 생각도 실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딱 하죠. 전화를 띵띵띵 했어. 근데 안 받는 거라. 그럼 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첫째, 지금 뭐 씻고 있겠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죠? 아니면 휴대폰 꺼놓고 자겠지. 뭐 이런 생각하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자분들한테 전화할 때 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이고, 남편하고 같이 있는데 내가 전화한 거 아이가? 그래가지고 남편이 오해하는 거 아이가? 이 엄마가 또 내 대화명을 또 그림 보서 저장해 놓은 거 아니야? 그럼 남편이 대화명 뜨는 거 보고 이상하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근데 잠순이 대화명이 그림 보시다 보니까 실제 이런 오해들이 있었거든. 자, 전화를 해서 안 받았어. 상황은 똑같아. 근데 이걸 내가 생각하는 거야. 자, 후자를 따라 생각하면 이제 내가 불안해지는 거야. 이거 큰 부부싸움 난 거 아닌가? 내 때문에. 내가 괜히 오바해가 전화한 거 아니야? 막 염려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불안해지는 거야. 우리 와이프 안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전화하잖아?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급 불안해지죠? 또 나를 버리고 간 거 아니야? 우리 와이프 같으면 내가 그래서 10번씩 계속 전화한다니까 내가 불안해가지고. 근데 이거 트라우마 있다, 이 트라우마. 하도 버림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실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경우도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우리 아이가 그걸 악용하는 거 아닐까? 이건 내 생각이지, 생각. 생각은 실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어요. 단지 내 생각이 불안한 거지. 그죠? 그러면 뭐 지나가는 화살, 지나가는 거 붙잡고 내 가슴에 꽂아야지. 아는 놈은 그렇게 해야 돼? 화살이 삐끼 가는데 그걸 꼭 붙들고 내게 꽂아. 저쪽에서 식당 저 건너편에서 다른 옆에 애들이 밥 먹으면서
이쪽을 슬기 보면서 웃고 있어. 그냥? 그냥 자기들끼리 뭐 재밌게 이야기하다가 웃었어. 근데 눈길만 우연히 이제 주변을 돌아본 거지. 근데 이걸 지나가는 화살을 내한테 가서 다 꽂으려면 어떻게 돼? 저것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맛있는 소주병 들고 저쪽에 쭉 찾아가야지. 불행을 자초하는 거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쓸데없이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다스려야 돼. 그래서 생각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어쩌면 인생은 그래서 생각과의 전쟁이에요. 나를 불행하게 하려는 생각. 이런 거는 빨리 싸워서 이겨야지. 고개를 흔들고. 생각을 돌리치는 제일 좋은 길은 구체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거야. 만나서 어떤 말을 들으면 생각할 겨를이 없어. 또 만날 수 없는 사정이다, 밤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도대체 강의를 듣는 거야. 그러면 생각이 물리쳐져요. 도대체 강의 지나가고 다 들었다. 그러면 10만 번 강의 들었는데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들을 강의들이 지금 우리 카페 가면 산더미처럼 쌓여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목사님 강의를 우리 목사님 말씀은 30년 전부터 녹음되고 우리 교양들이 다 올라져 있거든. 내가 이거 내 죽을 때까지 다 못 들어요. 근데 들으면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과 내가 싸워서 이기게 돼요. 그럼 내가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의 수요밖에 안에 갇혀서 생각이라는 게 그 루틴이 있죠, 루틴. 그 딱 움직이는 그 길이 있다니까. 그 길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내가 불안해. 이 말을 할 수 있는 엄마들은 저기를 말해요. 엄마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이를 사랑한단다. 자, 이러려면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야 돼. 내가 어떤 경우에도 존중받는 경험이 있으면 내가 인생의 여유가 넉넉해져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대하게 돼. 근데 나도 늘 남의 판단을 받고 살았어, 지금까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도 내가 한 대로, 먹은 대로, 내가 본 대로 하게 돼. 그래서 우선 엄마들이 아이를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되니까 먼저 내가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받아야 돼.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는 분을 만나서 내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삶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한 그 말이 내게 와서 나를 살린 거죠. 그래서 제 인생에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지. 그 전에는 저도 여유가 없어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여유가 없다고 했죠. 성질 급하고 바로 욕 나오고 이런 스타일인데 내가 생각해도 지금 얼마나 넉넉한지. 그래?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해보라니까. 남들 시킨 대로 하면 다 사랑받아요. 근데 거기에 자존심이라는 게 개입해가지고 내가 왜 저 인간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나를 복줄 사람이 누구예요? 근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주인에게 말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나를 행복하게 할 대상이 누구라고? 북한 김정일이라고? 미국의 오바마라고? 아니죠.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복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 좋게 해야 되죠. 그러면 내게 복이 온다, 행복이 온다니까. 나는 우리 와이프가 내게 복줄 사람인 줄 알아. 우리 와이프 심기가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불안하잖아. 그릇 던지고 이래봐. 설거지할 때 그릇 쨍쨍 부딪히는 소리 내봐야 내가 불안하다니까.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 와이프 기분이 좋아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집에서 눈치를 보고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와이프를 기분 좋게 해야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젊을 때는 내가 바빠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아들 낳으면 내가 밀쳐냈다니까. 뭐가 그리 바쁜지 몰라. 내게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 보셨는데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밀쳐냈다니까. 지금은요. 우리 와이프가 퇴근하고 딱 내려앉잖아. 내가 몸에 힘을 쫙 빼고 당신 마음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옵시고 당신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딱 가만히 있다니까. 그러면요 나중에 자기가 푼다니까. 아주 쉽죠. 근데 우리는 이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골치 아픈 거야. 이제 저한테 이거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물론 저도 배웠거든. 그거 쉽다니까. 하자대로 하면 얼마나 쉬운데 잘 자라는데. 우리가 불안해가 막 어디를 몰고 가려고 사실 엄마들이 호작질 해가지고 애들이 다 문제가 생긴다니까. 호작질 안 하고
그냥 사랑만 해주면요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져서 잘 자라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들은 정보 뭐 요즘도 카스 하는 거 보니까 뭐 온갖 뭐 무슨 소식 봤대. 카스 하면 왜 그 상업적으로 뭐 소식 맨날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친구 신청해가지고 뭐 소식 받아가면 카스 뭐 쓸데없는 걸로 온 도배를 해놔가지고 내가 좀 그 애는 어떻게 생겼는지 엄마나 남편 어떻게 생겼는지 좀 찾아보려고 하면 있잖아. 쓸데없는 거 뭐 테스트 하는 거 뭐 성격 검사해서 뭐만 거 나올 때가 좀 질 높은 컨텐츠만 좀 올려주세요. 질 높은 컨텐츠. 예. 오늘 집에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꼭 이 동화책 읽으세요. 내 말로 잘 안 되면 동화책으로 하라. 내 말로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자. 하여튼 제가 지난주에 있어 오늘도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했잖아요. 이게 내 동생 다 아는 효과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생각이 되지 않고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이 돼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 이름도 모르고 있어. 그럼 안타깝잖아요. 이 보통 인연이 아닌데. 여러분들 저와 만나려면 이 불교적으로 말하면요 수십만 개의 그물코를 인연으로 이어가지고 이거 불교에서 인드라망이라고 하죠. 인드라 그물. 인연의 그물코. 여러분들이 오늘 호세오치 오기까지 수십만 건의 인연이 연결돼가지고 여기 온 거라. 저도 여기서 호세오치 강의를 하려면 수십만 건의 인연이 있어요. 저는 원래 부산에서 태어났거든요. 부산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맨날 노름하러 나가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속이 살가지고 우리 형하고 저를 데리고 대구로 도망왔어요. 막내만 놔두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혼자서 막내 키우려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막내 데리고 엄마 찾아 대구로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정착하게 됐거든요. 자, 이런 일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대구로 도망오려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노름해야 되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노름해야 엄마가 도망오니까. 노름하는 전라도 살았거든?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시집 와야 되죠? 뭐 말로 다 하시면 수십만 건의 인연이 오늘 우리를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소중한 인연이죠. 제 이름 다 알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주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름도 묻고 나이도 묻는 거야. 근데 뭐 나이 가지고 쭈삣쭈삣 하고 그러면 55세 되면 나는 죽어야 돼. 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가는 것이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 싫어하더라고. 나는 성숙해가는데 왜 싫어? 훨씬 더 행복해져라는 얘기기도 하고. 자,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